남군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에게 박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멜라니의 남편인 애슐리는 다행히도 무사하다는데요. 하지만 멜라니의 시선은 스칼렛에게만 향해 있죠. 스칼렛, 너는 너무 상냥해. 날 왜 애슐리 걱정을 해주다니. 핑계대기 실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군요. 남군은 게티스버그 패전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북부에게 돌아서게 됐죠. 이제 남부 연맹은 링컨의 똘마니들에게 두들겨 맞다가 무너질 운명. 한편 펜실베니아에서 전공을 세운 애슐리는 특별 휴가를 나옵니다. 애틀랜타 기차역 장면. 부상병과 휴가 군인들로 북적이는 와중에 눈여겨볼 것은 이 포스터입니다. 여성들에게 군수물자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이죠. 전쟁은 전례가 없는 총력전의 양상을 띄었고 여성들의 가정 밖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멜라니의 정치적 도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총력전 따위야 알 바 아닌 스칼렛이지만 과부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속박을 벗어던질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네요. 스칼렛은 간호와 자선 행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밖으로 나댕기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만나라요. 애슐리와의 재회 장면에서도 은근슬쩍 실크 보닛으로 멋을 부리고 갔는데 하지만 애슐리와 멜라니의 포옹을 보며 심기가 심히 불편한 스칼렛. 애슐리의 휴가 마지막 날 밤, 영화에서는 애슐리와 멜라니가 사이좋게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소설의 표현은 미묘하게 다른데요. 하지만 이제 스칼렛이 잘 자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멜라니의 뺨이 갑자기 진홍으로 물드는 것을, 그리고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멜라니의 눈이 카펫에 떨어졌다. 어떤 섬뜩한 감정에 그녀가 휩싸인 듯 하면서도 그것이 수줍은 행복인 것도 같았다. 애슐리가 방문을 열었을 때 멜라니는 올려다보지도 않고 방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죠? 그리고 애슐리의 부대 복귀 날이 되었습니다. 애슐리는 층계를 걸어 내려오다 스칼렛과 마주하죠. 멜라니는 이상하게도 애슐리의 배웅을 나오지 않았는데 이별의 상심해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으나 밤중에 대판 싸웠다고 추측하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기회에 스칼렛은 유부남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합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앙증맞고 가증스러운 눈동자. 애슐리는 스칼렛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데? 나를 왜 멜라니를 보살펴줘. 너무 여리고 가냘프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사랑? 스칼렛의 머릿속에는 잘해야 자매의 찜이나 남아있을까요?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멜라니 본인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스칼렛, 나는 너를 단지 자매로서 애정하고 있단다. 이건 자매이니까 팔짱만 끼자 얘. 하지만 스칼렛은 이런 선전선동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누이 말했잖아요. 여성 혐오자거든요. 그리고 스칼렛은 그다지 호기심이라든가 학고열이 없는 사람, 알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굳이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란 평판을 얻었죠. 물론 남자들은 여자가 똑똑하면 싫어하기에 연애에는 언제나 지장이 없었답니다. 스칼렛이 돌린 화제에 따라 애슐리는 남부 귀족들 모두 정치적으로 폭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스칼렛은 남자를 꼬시는 데에만 매진해서 딱 여기까지 성공을 했나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스칼렛. 이쯤 되면 누구나 넘어가는 게 맞겠지만 애슐리에게는 좀 괴상한 자제력이 있죠. 대판 싸우고 나왔어도 아내를 보살펴달라고 남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키스는 했어도 꿋꿋이 외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슐리는 전장으로 다시 떠나고 멜라니 역시 그 나름의 전장에 남게 되죠. 앞서 기차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독려하는 포스터를 보았죠? 바느질하는 여인들보다도 전쟁이 절실하게 요구했던 인력은 바로 간호원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유럽에서는 크림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에서 보았던 일명 백의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 전쟁에서 활약했죠. 그런데 멜라니와 비슷하게 나이팅게일 역시 위인전에서 흔히 묘사하는 그런 순진무구한 간호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매우 뛰어난 통계학자 겸 행정가였어요. 그리고 아주 깐깐한 동시에 더러운 성질의 소유자였죠. 상부에서 물자를 제때 주지 않자 보급상자를 도끼로 때려 부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서 의무 부대를 조직하고 간호원들을 양성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애틀랜타의 여성 지도자들도 전쟁을 맞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죠. 소설은 간호원 모집과 조직의 야단법석인 애틀랜타의 여성단체들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해요. 이런 사회 진출에는 풍기문란이 따랐지만 이 여성들이 없으면 이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우리의 멜라니는 위인전 속의 그 나이팅게일 코스프레를 하는 중입니다. 멜라니는 전쟁으로 형제를 잃고 자신도 병상에 누운 어느 소농 출신 병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멜라니 해밀턴 같은 부유층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다른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아 죽고 다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더라도 여전히 감동적이죠. 하지만 스칼렛은 그런 거 몰라요. 왜냐하면 정치 혐오자라서요. 나는 피곤하지 않아, 스칼렛. 이분도 애슐리처럼 홀로 쓸쓸히 낯선 장소에 있어. 나는 피곤하지 않아, 스칼렛.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애슐리와 같아. 이것이야말로 아마 품성 정치의 본질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멜라니 해밀턴이나 레트 버틀러가 느끼는 바로 그 문제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자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심지어 가족 공동체마저 해체하고 있죠. 반면 우리에게는 자본주의 이전에 있었던 농촌 공동체의 기억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소위 86세대까지는 그 기억에 따른 강렬한 향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들도 농촌 공동체로 회귀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사회적 유대감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공동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없어졌으니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가건 조합이건 마을이건 덕질 모임이건 공동체는 재구성되어야 하죠. 적어도 재구성된다는 믿음이라도 줘야겠죠? 여기서 애슐리 윌크스의 태도는 나름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곧 이미 붕괴된 공동체를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침몰해 버리는 겁니다. 레트 버틀러가 집중하는 것들은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계산과 쾌락,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임시적인 관계들입니다. 산업사회에 꾸며낸 그 웃음들은 진정성의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멜라니 해밀턴은 제3의 길을 추구합니다. 그 옛날 것과는 미묘하게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그리고 지금의 것에 영향은 받았으되 그에 반대하는 정서적이며 정치적인 공동체. 그것은 80년대 한국의 여러 대학생들이 추구했던 그 어떤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김영한 선생의 강철 서신을 보면 사회운동가가 품성을 갖추는 이점은 타인의 설득 그 이상에 있습니다. 바로 서클의 정서적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그 핵, 영어로 하면 코어가 되는 품성인을 중심으로요. 그 유사 가족 안에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결핍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멜라니 해밀턴이 정확히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머니처럼, 이모처럼, 누이처럼, 자매처럼, 큰 며느리처럼 현실의 가족보다도 더 이상적인 모습을 선보이죠. 하지만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은 사실 이상하죠? 그것은 마치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요하게 노력해야만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죠. 겸사겸사 지도자 동지의 품성으로 구성원들이 정신적 유대를 충족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요?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문제는 멜라니 해밀턴이 품성이라는 수단으로 조직하려는 것이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띈 공동체라는 점이죠.
품성을 강조하는 자세가 어떤 행동을 낳는지 우리는 이미 앞서서 보았습니다. 멜라니는 토론을 싫어하고 멀리하려 하죠. 그리고 품성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사람들에게 위임받아 독단적으로 처리합니다. 영명하신 멜라니 동지가 어련히 올바로 선택하셨을 텐데 그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 얼핏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철인 정치적 사고에는 당연히 함정이 있죠. 모든 정치인은, 적어도 거의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니까요. 멜라니는 자신의 품성이 잘 먹히는 세계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는 말씀. 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 세계, 멜라니가 추구하는 품성 월드의 모습입니다. 김영환 선생은 강철 서신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이론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뜻 매우 심리학적으로 적절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죠. 그래서 무슨 사회주의 운동으로 타인을 포섭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야 하느냐. 하나는 사회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비교하여 사회주의 우월성을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둘은 사회주의 서사,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적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김영환은 일명 지상락원인 북한의 실상을 남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쉽게 설득되리라고 자신합니다. 이런 말도 하죠. 활동가로 자처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북한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잠깐만요. 80년대 북한은 남한보다 확실히 못 살고 있었는데요.